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거대 양당의 치열한 정쟁 속에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어떻게 전개될지 분석해보고 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허창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이육희 전 충북도 의원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이제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좀 진행이 중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여파가 지방선거에도 일정 부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충청북도 또 청주시의 기관장들이 이제 증인으로 참석해서 여러 질의를 받고 또 설전이 오가는 모습을 또 이제 많은 시민분들께서 또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번 국정조사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매우 안타깝죠. 사실은 정치권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하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제대로 된 원인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꼭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현직 시장과 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무겁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국정조사 자체가 실제 시작된 원인을 살펴보면은 유가족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참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수사 결과, 경찰과 검찰의 이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진상이 밝혀지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 국정조사를 살펴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김영환 지사에 대한 부분만 포커싱을 맞춰서 실질적으로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향후 이런 부분들이 국정조사가 끝났을 때 과연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기존의 목적에 맞는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영환 지사의 집중 추궁, 설전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좀 많이 됐는데 그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어쨌든 도백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국정조사에 임했던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는 과정 속에서 아마 김영환 지사와 언쟁이 좀 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오송 참사가 왜 발생했냐, 왜 발생했냐에 대한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과거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제 수사 결과로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현재 이제 위원들이 집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가장 많이 공방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범석 청주시장은 기소가 되었는데 네. 왜 김영환 지사는 기소가 되지 않았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검토가 당연히 끝났겠죠. 검찰에서도 법적인 검토가 끝나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을 텐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아쉬움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다 이제 모든 사안을 지방선거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네. 그런 게 있는데 국정조사의 여파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좀 미칠까요? 국정조사 자체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는 매우 미미하다고 보고요. 네. 그 오송 참사가 갖는 의미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도민들이 아마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도 지방선거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점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직 시장지사가 저희 소속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국정조사로 인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범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송 참사건으로 해가지고 3사로 인해서 중대시민재해 처벌로 인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법적인 책임 소재를 떠나서 충북도를 관할하는 수장으로서 이 참사에 대한 뭐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두 분이 향후 뭐 재선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또 당의 입장에서는 잘 해야겠네요. 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 6월 3일이니까 따져보니까 8개월여 남았더라고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각 충북 도당에서도 부위원장 이제 하시고 이제 또 당에서도 일을 하시니까요. 속속 채비를 갖추고 있을 텐데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제 도당위원장 차원에서 뭐 교육이라든가 일련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좀 도당 차원에서 준비들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를 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그 지방 의원으로 갖춰야 될 그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일련 이제 정치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치학교를 거쳐서 지방의원의 소양, 네. 그리고 지방의원이 다뤄야 될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후보들마다 준비가 돼 있겠지만 도당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서 그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그 후보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조만간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군요. 그럼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의원 그리고 자치단체장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수 당이다 보니 충북 네. 입장에서는 다수 당이다 보니 이제 현직들에 대한 이제 그 여러 평가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뭐 주민들과의 의견들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 현직에 계신 분들 말고도 지역의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서 향후 그런 지방선거에서 그 도민들 그리고 시민들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재들을 발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이 시점 사실은 이제 각 정당이 잘 준비가 돼서 민심, 이제 그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이제 민주당에서 보기에 현재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상황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아직 탄핵의 강을 못 건너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요? 일단은 국민들이 보거나 그런 네. 시점에서 보면은 지금 그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지만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저력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 체제로 돌아가면서 아마 분란의 소지도 상당히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선거를 앞둔 정당에서 지금처럼 뭐 자중질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도 정비가 좀 단단해질 것이고 선거 체제로 본격적으로 가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자중질환이다. 네, 자중질환입니다. 자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장동혁 신임 대표가 이제 새롭게 선출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음에서 과거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뭐 국민의힘이 그 과거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네. 장동혁 신임 대표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왼쪽 편에 계시는 지지자분들 그리고 특히 진보 진영의 지지자분들까지도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발언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네. 사실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고 그리고 과거 이제 국민의힘에서 등을 돌렸던 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향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앙당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충북도당에서의 어떤 역할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도당 입장에서도 네. 동일한 생각입니다. 엄태영 신임 도당 위원장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단은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 반성이 먼저다.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의 지지율만 보더라도 네. 국민들께서 저희의 실망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반성도 없이 저희 스스로가 이미 우린 잘하고 있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떤 국민들께서 저희 당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반성 그리고 쇄신을 이뤄내야지 다시금 충북 도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민주당의 현재 상황,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다수당으로서 이제 뭐 여러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어차피 지금은 어쨌든 집권 초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입법부터 해서 지금 여러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여당에서 내고 있는 정책들이나 법안들을 보면은 사실은 일방적인 법안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다수의 힘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지금 국회에서의 모습은 일방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에 더욱더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방적이다. 아무래도 국민과 여러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정책을 펴기를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약간 상이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혼란한 전국을 빨리 타개해서 제대로 된 정책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 이런 문제되는 부분들은 일사불란하게 빨리 처리를 하고 가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그런 과정에서도 모든 국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가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좀 천천히 가자. 국민들과 소통하며 가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혼란한 전국을 빨리 수습하고 제대로 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맥락은 전 같다고 보고 지금 우리 이옥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에 대해서 좀 상이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맥락은 같고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완해야 될 건 없을까요? 자당을 평가한다면? 아무래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더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민들과 계속해서 지금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보다 반보 앞서가는 그러한 정치, 그러한 정책들을 펴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과 다 같이 가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추석 명절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또 여론의 향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추석 명절 신경 쓰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민심을 잡기 위한 추석 명절의 어떤 각 정당의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예전처럼 이제 추석 명절이라 그러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네. 정치나 이런 이슈가 전반적으로 거기서 모든 주제들이 다 나왔던 때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특별히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그렇게 거기서만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라든가 SNS 이런 곳에도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이다라고 해서 특별히 거기에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춘 것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해나가고 있고 그 앞으로도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SNS라든가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이슈가 돼서 더 확산되고 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논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보다는 네. 꾸준히 지금 하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게 되면 추석 명절에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미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아마 많은 내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분들께서 출마 선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역 분위기를 살피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추석 명절 이후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다들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명절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볼 수 있는 시점이 명절이라는 거죠. 그럼 네네. 이제 명절 때 이런 여러 후보군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분께서는 지역의 민심들을 들어보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민심들을 들어보고 아 내가 하는 게 좋겠다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을 보고 이제 최종 결정을 만약에 출마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정을 하는군요. 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네. 뭐 더 하실 말씀? 아, 네, 중간에 말을 끊어가지고. 자, 이제 뭐 어제 선거 전이라 각 당마다 민심의 관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민심에 현재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이제 수사, 이제 내란 관련 재판, 뭐 특검 수사가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은 좀 짧게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한번 듣고 가죠. 일단은 지금 민주당 주도로다가 아까도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빨리 좀 어느 정도 좀 빨리 매듭을 져나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히 매듭을 져나가서 내란에 관여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검찰이 갖고 있던 무소불위의 권력 이런 부분들을 정부조직법 산하에서 어쨌든 뭐 공수청이라든가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중수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빨리 해나가서 정부조직법도 빨리 완성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요? 예,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한 취지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저희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 권력 아래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독립적으로 뭐의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 도입하는 게 이제 특검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여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의석수도 다수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대통령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 출신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오히려 지금 특검을 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특별 검사를 임명하고 그로 인해서 수사 결과도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든다. 네, 그거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생각인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조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특검이라는 그 수단을 써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좀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윤석열 정부 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고 또 김건희 씨도 지금 구속된 상태고 이런 부분들은 특검이 없기 때문에 밝혀졌고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을 통해서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 내란 관련돼서도 사실은 원인 이게 왜 저게 됐는가 여기에 또 가담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빨리 처벌이 끝나야지 그리고 국민을 향한 정책이 펼쳐져야지 이것을 질질질질 끄는 게 오히려 저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특검을 통해서 빨리 밝혀져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처벌과 재발 방지 이런 부분들은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번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혹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의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새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과연 그 민주당에서 임명한 특별검사가 실질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특검에 대한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여러 사안들에 수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그 원하는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사안들 없이 네. 무조건적인 연장을 요청하고 있고 그걸 또 다수당 심지어 한번 협의를 해놓고 파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가지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또 외압을 가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아까 말씀하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뜨거운데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지금 국회 사항을 봤을 때 뭐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는 뭐 야당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통과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권력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또 언젠가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거고 그게 결국에는 선거의 결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야 협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독주가 우려된다. 예. 글쎄, 뭐 이 부분은 뭐 이 국회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됐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걸 추진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검찰에 대한 그 무소불위의 그 권력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 내에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국민들도 공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에 대한 또 심판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개혁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네. 더 나가서 또 개헌 문제까지도 또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넣어서 같이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부 조직법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조직을 통해서 또 국민들을 섬겨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검찰개혁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대통령의 그 뜻을 좀 국민의힘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헌이 지금 최대 이슈로 다시 또 부각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국정과제 첫 번째 목표로 이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뭐 이제 내년 지방선거나 아니면 2028년 총선에 투표를 붙이겠다 이렇게 좀 검토하고 있는데요. 뭐 내용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4년 연임제 그리고 뭐 그런 권력구조 개편이나 아니면 행정수도 명문화 등등 다수가 이제 논의에 의해서 이제 포함이 되겠는데요. 개헌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항상 개헌 얘기만 나왔다가 이제 다시 좀 수그러들 때가 많아서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현실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러면 전부 다 이게 개헌이라는 부분들이 각 당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은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고 있는 그 개헌의 논의를 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국정과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4년 중임제 이래서 4년 임기를 하고 나서 잘하면 또 4년 연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헌의 국정과제 첫 번째 목표로 잡은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개헌은 이번에는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하고 있고 대통령도 국정과제에 넣을 정도로 정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만큼은 저는 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 이루어질 것인지 다음에 총선에 이루어질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빨리 논의가 된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이 논의장으로 들어온다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도 충분히 개헌까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개헌이 있습니다. 되려면 이제 국민의힘에 어쨌든 같이 여긴 정말 협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표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뭐 민주당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상황이면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은 이 개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지만 네. 여야가 같이 필요하다고 이제 의견을 냈었습니다. 네. 단 그 개헌의 어떤 부분들을 포함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야가 어떻게 소통을 해가냐가 이제 그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우원식 의장께서는 이제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뭐 개헌 특위를 국회에 만들어서 논의를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되려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헌에 대한 부분만 다룰 게 아니라 다른 이제 국회에서의 사항들까지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다른 법안들이라든지 여러 사안들을 전혀 협치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개헌 한 포인트만 가지고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들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제 다른 부분들에 의해서도 뭐 법안이라든지 예산안부터 해서 여러 사안들을 가지고 일단은 소통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이 개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여야가 소통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제 개헌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야당을 위한 이제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런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고 협치에 보겠습니다. 대한 어떤 민주당의 빌드업이 좀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협치는 국민이 원하고 있는 거고 네. 어쨌든 다 같은 의견을 모아가면서 들어가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국민이 원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절차들을 밟아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중앙의 최대 이슈 몇 가지를 좀 짚어봤고요. 이제 다시 좀 충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충북의 지방선거 얘기.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서는 뭐 도지사, 정주시장이 가장 큰 관심이긴 한데 먼저 좀 도지사 선거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 벌써 이제 후보군들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고 윤곽이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선거 전망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각 당에서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후보군들이 제대로 누가 후보군이다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과연 어느 후보가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의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차천 타천 거론되는 후보들은 있는데 어떤 후보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뛰어들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후보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후보군들이 어떤 구도로 만들어지느냐 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민주당 입장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는 그렇게 쉬운 선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께서도 지금 국정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이 충청북도에 있는 지방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원들도 국민들이 원하고 도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때 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제반에 이렇게 쫙 마무리가 정리가 안 된다면 선거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강세일 걸로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좀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왜 저거는 그렇게 판단하냐면 일단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한테 충청북도에서 4.2% 이겼거든요. 네. 4.2% 이겼는데 이준석 후보가 그때 8%를 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비상계엄 시국에서 탄핵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선에서도 4.2%밖에 차이가 안 났다면 이준석 변수가 없고 내년에 가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변수가 또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표에서 조금 어느 정도 또 깎아먹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텐데 그런 변수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는데 선거를 녹록하게 보기에는 그 쉬운 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도지사 선거. 네, 일단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자체가 쉽다라고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여러 사안들이 뭐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북고 지사는 김영환 지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자당 소속이다 보니까 여러 후보분들이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뭐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좀 눈치가 보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본인 스스로가 나선 분은 안 계시고요. 그래도 이제 뭐 언론에서 뭐 좌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분들을 살펴보면은 뭐 윤곽근 전 도당위원장, 네. 그리고 뭐 윤희근 전 경찰청장, 그리고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김영환 가장 뭐 유력한 후보는 현직 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현직이니까. 예,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는 재선 도전에 대한 뭐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의혹들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소명하고 해결하냐가 향후 재선 도전에 있어서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내년 공천 전까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뭐 후보군들로 거론되는 분들과 내부 경쟁에서도 내부 경선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루 빨리 해결하는 게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는 뭐 재선 도전에 있어서 가장 큰 뭐 산을 넘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직이긴 한데 현재
뭐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또 어떻게 번질지 알 수 없고 또 여러 또 논란들이 있고요. 수사받는 것도 있고 과연 공천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영환 지사의 공천 문제 말씀. 네네네. 저는 쉽지 않을 의지는 거로, 있으시니까.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지방선거는 도지사나 기초단체장들의 얼굴로다가 선거를 치른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도지사 선거에 김영환 지사 얼굴로 치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부담이 상당히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다른 후보군으로 교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너무 티나지 않게 네. 내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국민의힘 소속 당원으로서 일단은 뭐 현직 지사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또 충북 도민의 입장으로서도 뭐 충북 지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요즘에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장 중에 한 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 안타까울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하면은 어떤 앞서 다른 후보들이 도전을 했을 때 그 산을 넘는 게 현직 지사지만 매우 어렵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으로 어떻게 태세 전환을 하면은 가능성이 좀 빛이 있을까요? 뭐 국민의 입장에서요. 그쵸?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김영환 지사보다는 다른 저희 참신한 후보로 교체를 해서 선거 체제를 꾸미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낫지 않을까. 아니. 김영환 지사가 다시 이렇게 공천을 받으려면 어떻게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반성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반성. 네, 왜냐하면 지금 정책도 그렇고 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정책도 그렇고 일련의 돌발 행동이나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정서와 어긋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로 좀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 네. 예, 본인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많은데 일단 도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가 우선시 돼야 된다. 도민들이 무섭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한 것처럼 도지사는 도민 앞에서 겸손하게 듣는 훈련부터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도민들이 좀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론은 또 그렇게 가네요. 그러면은 그 민주당에서는 아까 이제 몇 분 좀 국민의힘에서 거론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어떤 분이 눈에 띄시나요? 국민의힘 주자들. 후보들. 네. 아니요. 그 민주당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이요. 네네.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은 진청군수, 송기석 현 군수, 네. 그리고 신용환 교수, 네. 그리고 노영민 실장, 그리고 도종환 전 장관, 그리고 한범덕 시장, 그리고 요 최근에는 이모선 국회의원님까지 아마 열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들 중량감이 있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센데요? 예, 센 분들이 아직까지 확실한 당신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 구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려면 이분들이 본인의 의사들을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네. 자천, 타천, 추천만 굉장하게 무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에만 오르내리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언제 출사표를 던지고 어떤 행보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고 민주당의 경쟁력이 거기서 만들어질 것이다. 시점은 어느 정도에 저는 추석 명절 전후에서 한두 분이 의사를 표시할 거로 보고요. 네. 그 한두 분의 의사를 표시하는 걸 보고 나머지 분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분들이 가장 민주당에 거론되는 분 중에 누가 좀 가장 신경이 쓰이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그 당대표 선거 이전에는 네. 송기석 군수나 신용환 교수가 유력하지 않나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이후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 친문계 후보자분들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청래 대표의 의중과 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
의중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후보분들이 나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던 물론 뭐 제가 깊이 알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봤던 정청래 대표의 성향상 본인의 의중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친문계, 전국적으로 친문계라고 소위 말해 친문계라고 하는 후보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누가 조금 가장 좀 신경 쓰이는 상대인가요? 뭐 특별히 신경 쓰는 후보는 없는데요. 근데 뭐 나름대로 네네. 저력들이 다 있으시죠. 제가 그건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지금 충주의 조기령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윤희근, 삼선하셨고요. 네네, 윤희근 경찰청장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참신하고 그분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들의 평가가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김영환 지사보다는 도민들의 평가가 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네. 이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청주시장 선거가 또 관심인데요. 이제 벌써 뭐 출마를 공식화한 분들도 계시고요. 청주시장 선거 현 이제 그 이범석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부터 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직 시장이 이제 저희 소속이다 보니 앞서 이제 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출마하시겠다고 직접적으로 피력하는 분들은 아직 안 계세요. 네. 근데 뭐 여러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뭐 언론에서도 거론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 여러 후보군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출마 결정을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연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범석 시장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시민재해 처벌로 인해서 이제 처벌법으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1심 결과가 이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거 늦어지고 있는 예.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은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범석 시장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매우 애가 타는 상황일 텐데 만약 내년 공천 전까지 1심 결과가 뭐 무죄로 1심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무죄 판결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주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부분이라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내부 이제 다른 뭐 현재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후보군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범석 시장의 이제 사법 리스크 이거 잘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도 아까 이육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까지 1심이 나오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사법 리스크를 헤쳐나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 국민의힘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과연 후보로 내보낼 것이냐라는 고민이 오히려 짙어질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사법 리스크가 지방선거까지 해결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플랜 B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분들이 좀 거론되나요? 현재로는 뭐 당 입장에서는 그 상당구의 서승우 당협위원장이랑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김수민 전 청원구 당협위원장.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일부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본인들이 표명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하죠? 민주당은 얼마 전에 이제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이장섭 전 국회의원 그리고 뭐 좀 박완희 시의원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유행열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그리고 김영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이렇게 해서 좀 민주당에서는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는 구도가 한 90% 정도 저는 만들어지지 않았나. 지금 열거된 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고 여러 매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90% 정도는 민주당에서는 후보군이 만들어졌고 그 후보들 간의 경쟁에서 과연 누가 후보가 될 것인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후보마다 이제 전략과 정책들을 어떻게 낼 것인지 당원들은 아마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나오셨으니까 네. 또 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건데요. 네. 잘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그런 청주시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경선에서
한범덕 전 시장님과 송재봉 의원과 셋이서 경선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군에는 안 올 수가 없고 저도 그래서 저 나름대로 청주시장 선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주시가 어떻게 더 나은 정책을 통해서 진일보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청주시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청주시가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를 포함해서 각 후보들이 공이 정책을 통해서 아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 여러 주자들을 거론해 주셨고, 이제 뭐 본인도 말씀해 주셨고, 어떤 분이 좀 가장 이렇게 좀 주목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허창원 또 부의장님 나와 계신데. 아, 그렇죠. 뭐 사실 앞서 말씀하신 후보분들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이시고 지역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셔서 어떤 후보분이 이제 최종 후보가 되시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도지사 선거도 이제 민주당이 조금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했는데 청주시장 선거도 그런가요? 이제 선거는 네. 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하. 만만하다고 보는 순간 어려워지는 게 선거기 때문에 네. 항상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다,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준비하는 정책과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선거가 만만치 않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건 뭐 8개월, 9개월, 10개월 앞으로 남아 있는데 네. 그러한 시간들은 상당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꾸준하게 열심히 준비하는 당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기초단체장 3선을 마치고 이번에 광역단체장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분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의사를 약간 이제 밝히셨고요. 조기령 충주시장, 송기섭 진천 군수인데요. 이분들의 경쟁력은 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 제가 앞서 이제 국민의힘 지사 후보를 언급할 때 조기령 시장님을 빠뜨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큰일인데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제가 뒤에서 빠뜨렸는데, 얘기하려고. 뒤에 이제 네네. 말씀을 드리려고 빠뜨렸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뭐 조기령 충주시장님이나 그 송기석 군수님이나 네. 두 분 모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서는 정치력과 행정력을 이미 인정받은 분들이세요. 해당 지역에서는 이미 삼선을 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역의 지지들은 다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충북지사 선거는 충북도민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청주시가 실질적으로 충북 그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청주 출신이 아니라는 부분, 출신 자치단체장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인지도를 높여갈 건가. 실제 인지도를 높여가고 그리고 청주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충북 도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 거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김영환 지사 사례에서 봤듯이 이 뭐 충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분들이 낙하산 형식으로 내려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송기석 군수나 조기령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충북에서 정치를 근 12년간 군을 또 운영해 봤던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도지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저는 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기석 군수나 조기령 시장 모두 정치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도지사의 역할로는 두 분 다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중량감 있는 분들도 많지만 두 분이 붙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두 분이 붙게 되면 전 송기석 군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분 모두 어떻게 보면 네.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하시기엔 충분한 역량을 갖췄고요. 그렇지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조기령 시장께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모시고 일을 했기 때문에 충주가. 좀 더 많은 표를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갈 때까지 가봐야겠네요. 네. 자, 그럼 교육감 선거도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이제 현직 교육감인데 수석이냐 아니면 인물 교체냐.
관심일 것 같습니다. 교육감 이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 선거는 단일화의 키포인트가 달렸다고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교육감 쪽에서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미리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합류할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누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진보교육감 후보 쪽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윤건영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가 만들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예측하기 힘든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역인 윤건영 교육감이 갖고 있는 인지도와 지지세 네. 그리고 또 지금 흐름 속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양쪽에 그 세가 붙는다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교육감 선거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예측하기 어렵겠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정말.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저는 교육감 선거 관련해 가지고는요. 현직 이제 윤건영 교육감의 재선 도전은 뭐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고요. 네. 또 보수 성향의 이제 후보로서는 윤건영 교육감이 뭐 현재로는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성향의 후보자분들께서 단일화를 어떻게 이뤄내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뭐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뭐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그리고 이제 뭐 남기현 전 고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네. 그리고 조동욱 전 충북도립대 교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과거 이제 지난 선거에서 윤건영 교육감과 단일화를 했던 김진균 청주시 체육회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김진균 체육회장의 행보를 보면은 좌클릭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진보 성향의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그러더라고요. 대해서 네. 조금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단일화를 이뤄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교육감 선거의 이제 결과가 정해질 텐데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건영 교육감께서 지난 이제 4년, 3년 이상의 시간 동안 충북 교육을 위해서 해놓은 이제 업적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요즘 30대, 40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학력 증진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 지금 충북의 학생들이 뭐 물론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뭐 최고는 뭐 제일 좋은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이래 학력 수준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건영 교육감께서 하신 정책들이 이제 충북 학생들을 위해 좀 잘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진보 성향의 후보분들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아마 내년 선거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우위를 차지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이 선거에 임박해서 계속 저희가 이 시간에 얘기를 해보고요. 보통 지방선거 표심을 분석할 때는 지난 대선에 좀 지역별 득표율을 좀 보고 참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꼭 맞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참고하는 거죠. 지역별 득표율 대선에 지방선거 예측하는데 좀 연관이 있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네. 아까도 제가 도지사 선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득표율을 잠깐 언급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대선에서 이루어진 그 득표율이 지방선거에서도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충북은 11개 기초단체 중에서 6곳에서 지고 5곳에서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네. 물론 청주라는 뭐 인구가 과반수가 되는 곳에서 이겼기 때문에 대선에서 4.2%라는 저희가 이겼지만은 결국은 기초단체 6곳에서 졌다라는 거는 민주당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준석 후보가 나와서 국민의힘 표를 어느 정도 잠식했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비상계엄과 탄핵이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도 기초단체 6곳에서 저희들이 졌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되짚어 봐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 선거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의 득표율은 지방선거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민주당에서는 그거는 꼭 예의주시해 봐야겠네요. 그럼요.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전국 득표율을 지난 대선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 8% 이상 전 걸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충북은 4%를 졌습니다. 4% 네. 조금 넘게를 졌는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충북 입장에서는 선전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득표율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초자치단체장 기준으로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바뀐 지역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 3군데에 살펴보면 청주시, 충주시, 그리고 옥천군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청주시와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옥천군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그 기초자치단체장 기준으로 패했던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그 3군데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시와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결과로 저희가 이제 패했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후보자, 이제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단순 득표율만 보고 따지더라도 제 충북 기준으로 8% 정도가 저희가 8% 조금 넘게 이준석 후보가 득표를 했는데요. 그 기준을 대입하게 되면은 그 기준을 만약 국민의힘이 물론 다 가지고 오진 않겠지만 네. 단순 수치로 범보수 진영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청주와 충주시도 이길 수 있는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졌는데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어려운 조기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충북 도민들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앞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출마할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 주민분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정책들을 펴고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과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표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직 8개월은 남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고요. 어쨌든 정당에서는 선거 준비를 또 이제 착착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이제 결국은 민심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결국은 소통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예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처럼 도민과 시민과도 정치권에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도민과 시민과 같이 할 때 도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여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어쨌든 소통하는 모습이 저는 제일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통하는 모습. 네. 저도 같은 마음인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한다라는 거는 국민들 그리고 도민들 시민분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나서서 해주는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분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지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정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사실은 국회에서도 그렇고 전혀 정치인들마저도 소통이 안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하루빨리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게 오히려 더 정치인들마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소통을 해나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소통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면 네. 국민들께서도 정치인들을 좀 더 신뢰하고 어떻게 보면 또 표를 주지 않겠나 이렇게 주시지 네.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소통이 정답이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허창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이육희 전 충북도 의원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